오늘은 제피러스 듀오 15 SE의 최종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성능에 관한 정보는 제가 두 영상에 걸쳐서 설명해둔 게 있고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노트북은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리뷰를 부탁하시면서 빌려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리뷰가 늦어졌는데 천천히 리뷰하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제가 지금 리뷰하긴 하지만 이건 지금 재고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는 제품입니다. 재고가 애초에 별로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인기가 좋았던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라이젠 세전 5900HX 옥타코어 CPU, 그래픽카드는 RTX 3080 115W의 스펙을 가지고 램 32기가, SSD 2TB, 풀 HD 300Hz 디스플레이 스펙을 가진 거의 최상위 모델이었습니다. 구매 가능할 당시 가격은 400만원대였고요. 그럼 다른 것보다 제피러스 듀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듀얼 스크린과 디자인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확인한 유튜브 상의 거의 모든 리뷰에서 거의 찬양을 맞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듀얼 스크린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노트북에서 스크린을 두 개 쓸 수 있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감수해야 할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듀얼 스크린을 이 위치에 넣음으로써 메인 디스플레이의 체감 크기가 15.6인치에서 13.3인치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세컨드 스크린 덕분에 키보드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죠. 그렇기에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더 노트북을 뒤로 밀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가 눈에서 멀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체감되는 화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럼 어느 만큼 작아지냐? 제 메인 노트북인 G15를 일반적인 자세에서 사용할 때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를 줄절을 재봤는데 60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피러스 듀오와 G15의 키보드 위치를 맞춰보면 제피러스 듀오의 화면이 약 10.5cm 정도 뒤로 밀립니다. 결과적으로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가 60cm에서 70.5cm로 증가하니까 15.6 곱하기 70.5분의 60 하면 13.27, 그러니까 13.3인치 노트북에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체감 화면 크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더 넓은 좌우 공간을 위한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건 불공평하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피러스 듀오는 기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물론 게임을 할 때도 디스코드나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걸 세컨드 디스플레이 띄워놓고 할 수 있다는 건 편리한 기능이지만 결국 게임을 할 때 훨씬 중요한 건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방에도 잘 안 들어가는 17.3인치 게이밍 노트북이 왜 팔리겠어요? 더 큰 화면에서 게임을 즐기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애초에 왜 노트북 화면에서 게임을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게이밍 노트북에 15.6인치 화면으로도 게임이 가능한 이유는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가 일반적인 모니터 세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피러스 듀오에는 너무 멀고 작아요, 체감상. 사실 게임뿐 아니라 메인 디스플레이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들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을 좀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3.3인치랑 15.6인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듀얼 디스플레이 생산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 구매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도 작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화면이 한 개인 것보다는 두 개인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게임할 때도 디스코드나 유튜브 같은 걸 별도의 창에 띄워놓고 하면 편리하죠. 그리고 제피러스 듀오 듀얼 스크린 기능에는 자주 실행하는 창들의 조합을 원터치로 한 번에 띄울 수 있도록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화면은 프리미어, 아래 화면은 탐색기랑 인터넷 창, 이런 구성을 원터치로 띄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노트북으로 멀티태스킹 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게 없죠. 하지만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어떤 상황에서 유리할까요? 일단 집 안에서는 노트북 화면 이외에 별도 모니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피러스 듀오의 듀얼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화면 내비두고 왜 굳이 조그마한 보조 디스플레이를 쓰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제피러스 듀오의 키보드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이동 중에 노트북을 쓸 때는 노트북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쓰게 되고 좌우, 앞뒤 공간이 매우 좁아집니다. 이렇게 노트북이 몸에 딱 붙어있는 상황에서 키보드가 듀오처럼 앞에 붙어있으면 매우 타이핑하기 불편해집니다. 제가 버스를 탔을 때 G15로 타이핑할 일이 있었는데 이건 그때 사진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제피러스 듀오를 써야 한다면 손을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해야 돼요. 엄청 불편하고 팔을 뒤로 빼서 타이핑해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의 방해도 됩니다. 그럼 카페처럼 외부에서 작업할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물론 분명히 생산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제피러스 듀오랑 어댑터가 너무 무거워요. 노트북이 2.5kg을 넘고 280W짜리 어댑터는 무려 1kg이 넘어서 합계 3.5kg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G15를 들고 외부에서 작업할 일이 있을 때는 USB 보조 모니터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때 G15 본체와 어댑터, 보조 모니터, 케이블, 모니터 스탠드까지 전부 들고 나가면 그게 3.3kg입니다. 그리고 길쭉한 세컨 디스플레이 보조로 쓰는 것보다는 15.6인치 모니터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게 더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피러스 듀오는 G15보다 강력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억지로 생각은 합니다만, 여튼 제피러스 듀오를 자주 밖에 들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무겁다는 소리입니다. 듀얼 스크린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작년 인텔 모델은 여기에 터치 말고 펜 입력도 지원했었는데 이번 모델은 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어차피 안 쓰는 기능이지만 만약 디자인 등 작업의 워크플로우에 펜이 들어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변화겠죠. 종합적으로 제 듀얼 스크린에 대한 평가는 분명 신기하고 훌륭한 기능이지만 정작 제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 그런 기능입니다. 듀얼 스크린에 대해 성토한 김에 몇 가지 아쉬운 단점을 더 성토해보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웹캠을 안 달아줬습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구린 웹캠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트 구성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피러스 듀오는 G15와 비교했을 때 총 포트 개수에서 USB-C 포트가 한 개 적고 USB-A 포트가 한 개 더 많습니다. USB-C 포트가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 등의 기능에서 USB-A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G15보다 포트 구성이 구리다고 봐야죠. 노트북의 뒤쪽에 랜선, HDMI, 그리고 USB-A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USB-A가 아니라 DP 포트로 사용 가능한 C 포트가 있어야 할 자리죠.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400만원 넘는 노트북에 원가 절감이라도 한 걸까요? 게다가 SD카드 슬롯은 마이크로 SD 슬롯입니다.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마이크로 SD카드 자주 쓰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마이크로 SD카드는 SD카드 어댑터에 끼워서 SD카드 리더기에 인식시킬 수 있지만 역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4K 영상처럼 높은 비트레이트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 때문에 마이크로 SD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SD카드 슬롯을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피러스 듀오의 터치패드는 오른쪽에 작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뭐 위치랑 크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터치패드의 왼쪽 윗부분을 길게 누르면 터치 숫자 패드가 뜨거든요. 에이수스 젠북에서는 숫자 패드를 켜도 터치패드 조작 자체는 가능했었는데 얘는 숫자 패드를 켜면 터치패드로 커서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능 리뷰에서 언급했던 단점으로는 제피러스 듀오는 의외로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옵티머스를 끄지 못하기 때문에 노트북 자체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그래픽 성능을 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교체 가능한 램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도 일단 단점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실컷 깠으니 칭찬을 좀 할 차례인가요? 솔직히 이 노트북은 간지납니다. 게이머스러운 RGB 감성은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딱 노트북 뚜껑을 열 때 보조 디스플레이가 휙 하고 올라오는 이 설계부터가 공돌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 디스플레이가 올라온 공간 사이로는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쿨링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실 따지고 보면 G15보다 더 두껍지도 않은 굉장히 얇은 바디에 5900HX RTX 3080이라는 고성능 부품을 때려 박으면서도 감당을 할 수 있는 쿨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G15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전력을 사용하고 부하 시 팬 소음 비슷한 정도인데 내부 부품 온도는 좀 더 낮습니다. 자세한 전력과 성능, 발열 등은 이전 성능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능 쪽에서 장점으로 꼽을 만한 건 PD 충전 사용 중에 성능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배터리 사용 중에는 성능이 꽤 많이 감소하지만 PD 충전 중에는 최고 성능의 90%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최대 100W까지의 PD 충전으로 이 노트북의 전력 소모를 감당해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잠깐 고성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장점은 스피커 시스템이 예상보다 좋았던 거였습니다. 작년 모델은 그냥 2개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화면 아래쪽으로 2개의 스피커가 더 생겨서 총 4개의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음량도 상당히 크고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는 우수한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당연히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 돌릴 때는 배터리 광탈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웹서핑만 하는 정도라면 대여섯 시간 이상은 가는 느낌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 1080p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틀어놓고 보조 디스플레이 밝기도 50%로 설정하고 아무것도 띄워두지 않은 조건에서 약 7시간 20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화면 유사율을 60Hz로 낮추고 IGP 모드를 켠 상태에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풀 HD 300Hz, 보조 디스플레이는 60Hz입니다. 그리고 두 디스플레이 모두 약 300니트의 밝기와 sRGB 90%대의 색 지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스펙은 아니고 게임을 위한 매우 빠른 조사율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QHD 옵션을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 옵션은 풀 HD 300Hz와 4K 120Hz 이렇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지금 구할 수도 없는 노트북이라는 건 제쳐두고서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이 돈을 주고 사고 싶은 노트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듀얼 스크린은 분명히 유용한 기능입니다만 게이밍 노트북에 어울리는 기능이냐 물으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메인 디스플레이가 눈에서 멀어진다는 개인적으로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거 말고도 웹캠이 없다든가 포트 구성이 아쉽다든가 하는 400만원이 넘는 노트북에서 이런 걸 타협을 봐야 하나 싶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노트북의 공학적 완성도가 있고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듀얼 스크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노트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2고 혹은 인텔 11세대 신형 버전 출시를 기다려봅시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